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나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보험은 운전자 보험인데요. 나연 네. 인사까지만 받아보고 바로 이철훈 전문가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지켜줄 보험 전문가 이철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의 보험 전문가 그리고 보상 전문가 조인성 설계사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나연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만 가입해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만 필수로 가입하시고 운전자에 관심이 없으신 게 사실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네. 제가 준비한 자료와 예시들을 보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차량 운행하시니 당연히 운전자 보험 있으시죠? 네,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준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럼 네. 자료로 쉽게 화면에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 차량, 상대 운전자, 내 차, 내 몸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하여 앞 차량을 박았어요. 네. 이때 상대방 차량은 대물 보상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대물 보상이란 물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이제 인적인 피해는 대인 보상에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만 다친 게 아니라 제 차량과 몸도 다쳤겠죠. 그렇죠. 제 차량은 자기 손에 흔히들 자차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자차란 본인의 차량이 사고 등으로 손상됐을 때 수리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제 몸에 대한 피해는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여전히 잘 모르거든요.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자동차 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을 위해 민사적인 부분을 보장해 줍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 합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부분, 쉽게 경찰서로 갈 수 있는 상황, 행정적인 부분, 벌금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예시로 말씀드렸던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이기에 형사적 책임까지 따라오지 않지만 중대한 사고나 중상해 사고 시에도 발생하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은 따라오게 됩니다. 중대 사고라는 건 12대 중과실 사고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피해자가 내 차량으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를 말하게 되는데요. 시청자분들 중 교통사고를 예측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고라는 건 예측할 수 없고 불쑥 찾아오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가지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보면 저는 안전운전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 12대 중과실 사고의 예시에 있는 것들을 어겨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어기실까요? 앵커님 12대 네. 중과실 너무 잘 지키고 네. 안전운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앵커님이 정상 속도로 정상 신호로 주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도로로 뛰어들었어요. 오.
그래서 아이가 크게 다쳐 네. 이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때 앵커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상 신호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잘못하지 않으셨죠. 네. 그런데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아이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형사합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지금 앵커님이 네. 인도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걸어가고 계셨어요. 제가요? 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야구방망이에 맞았습니다. 아, 네. 앵커님은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으셨나요? 그냥 제가 이렇게 휘두르면서 다녔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요. 아, 네. 여기서 야구방망이와 네. 자동차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타인을 전혀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아, 네. 야구방망이를 이렇게 휘두르면서 네. 다닌다는 예시를 좀 해주셨는데 네. 제 의도가 어찌 됐든 이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또 사망을 할 경우에는 또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담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운전자 보험의 메인 담보이자 필수 구성 요소인 비용 담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호사 선임 비용, 2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번 운전자 교통사고 대인 벌금, 4번 교통사고 대물 벌금 담보입니다. 1번 변호사 선임 비용이란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보험 수익자에게 이제 지급을 해주는 담보이고요. 가입 금액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하십니다. 2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황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금을 지급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가입 금액은 2억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하시고요. 3번 자동차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받은 벌금액을 한 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지급, 단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3천만 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4번 대물벌금 담보의 경우 운전하던 중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과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에 손괴를 한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담보입니다.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고객님의 남편분께서 예전에 가입을 하신 한도가 낮은 운전자 보험을 그대로 유지 중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중과실 사고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절이라는 상해가 발생이 되었고 병원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나갔지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은 회피할 수 없어 벌금 관련된 합의를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렸지만 형사합의금 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다 한들 담보와 금액이 부족하게 된다면 유지 중이셔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가입 시기, 가입 상품에 따라 한도가 상이하니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 이런 사고가 난다면 처리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가입 시기, 가입 상품에 따라서 한도가 상이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좀 한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담보를 뭐 추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고 기존 운전자 보험을 정리하시고 재가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보장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과 한도가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과 한도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운전자 보험도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바뀐 것들이 최근에 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개정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민식이법 개정, 2021년 8월 변호사 약식 기소 포함으로 담보 개정, 그리고 22년 12월 공탁법 개정과 공탁금 선지급 담보 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민식이법이란 이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을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안입니다. 변호사 약식 기소 포함으로 담보 개정은 변호사 선임 시 구속이나 기소됐을 때만 비용이 지원이 나왔지만 이제는 경찰 조사 그리고 약식 기소, 불기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소 전 경찰 조사가 먼저 진행되니 혼자 경찰서 가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공탁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 경우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나는 합의를 볼 생각이 있지만 합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 공탁입니다. 공탁법 개정 이전에는 사건 번호, 피해자 인적 사항이 필요했지만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사건 번호만 있어도 공탁금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이전에는 공탁금을 본인 사비로 먼저 지불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 후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공탁금을 걸 때 50%만큼 운전자 보험에서 선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이 담보가 변경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장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4가지 담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4가지만 있으면 잘 준비를 하는 걸까요? 네, 충분하지만 네. 저는 운전자 보험을 설계 요청을 받게 되면 꼭 제한하는 담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자료로 보이듯 우연하고도 급격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함으로써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가입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이제 청구 사례가 많으니 운전자 가입 시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고가 났다는 건 곧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는 얘기인데요. 상해 수술비 또는 교통상해 입원 일당도 추가로 가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손해가 나지 않더라도 본업을 쉬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담보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필수 담보 이외에도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도 같이 설계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연 전문가님께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 벌금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한 금액이 개정된 법안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운전자 보험은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보장 범위가 다른 보험이며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연 전문가님과 함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태아보험입니다. 오늘 태아보험에 대한 내용은 이철훈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아보험입니다. 앵커님 태아보험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어떤 걸로 들어보셨나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보험을 준비해주는 게 태아보험 아닌가요? 오, 맞아요. 네. 태아 아니면 뭐 자녀, 어린이 이렇게도 부르는데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어린이 보험이나 자녀 보험을 태아 때 드는 걸 태아보험이라고 합니다. 출산 전에 가입해서 출산 후에도 보장받는 걸 그냥 사회적으로는 태아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인데 최근에 앵커님 뉴스 출산율 뉴스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최근에 역대 또 최저로 떨어졌다고 0.72명? 막 그런 뉴스를 봤어요. 정말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제 뉴스를 확인했거든요. 오. OECD 38개 국가 중에 우리가 꼴찌라고 합니다. 최하위라고 하고 네. 제가 자료에서는 22년도 자료 0.78명인데 어제 뉴스는 0.72명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또 맞췄네요. 네, 맞췄습니다. 네. 역시 아나운서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가 소득 보장이나 육아휴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제 생각에는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 돈이 있으면 쉴 수 있겠죠. 그쵸. 돈 안 받고 쉬어도 되니까.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프면 또 돈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태아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앵커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돈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플 수도 있고 또 아픈 채로 출생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나중에 보험을 들면 보장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웃으실까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 네, 맞습니다. 음. 태아 때 가입해야 나중에 컸을 때 태어났을 때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게 태아보험입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이제 뭐 앵커님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선천 이상에 대한 위험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아 때 아팠던 건 태어나고 나서는 태아보험만 보장이 되고요. 만약에 출생 전에 가입을 안 하고 후에 가입했다, 이거는 가입을 보장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 35세 이상이 임신하는 걸, 여성이 임신하는 걸 고령 임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합병증이나 선천 이상이나 아니면 기형아 등의 위험이 있다고 증가한다고 하니 태아보험에서는 선천 이상의 담보가 또 보장된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 임신에 따라서 미수가 또는 저체중아 확률이 또 증가합니다. 미수가는 대부분 출생 이전에 병원에서 예견할 수 있는데요. 미수가는 세포가 약하기 때문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는 곳에서 상시 관리를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큐 또는 인큐라고도 하죠. 이 또한 태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성인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질병들은 태아보험 때 들면 아주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들수록 보험은 싸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뭐 암이나 이런 걸 걸릴 확률은 적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가입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적절히 분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앵커님, 태아보험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였잖아요. 근데 임신하자마자 아니면 언제? 임신하자마자 네.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네. 임신하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찾아봤을까요? 태아보험이란 걸?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통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신하고 나서 다음날 가입하진 않아요. 찾는 기간이 또 걸리고 여기 보험사 어떠한, 저기 상품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장은 적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딱 정해드릴게요. 일단은 출생 전, 태어나기 전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출생 네. 1차 기형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음. 임신을 하게 되면 네. 니프티 검사라고 하는데 NIPT라고 합니다. 보통 11주나 12쯤 이 검사를 하는데 이 니프티 전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보통 평균 한 2달 내지 3달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검사 후에는 이상이 있으면 얘기를 해줄 거고 없으면 다행이지만 이상이 있으면 보장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태아보험은 22주 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그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르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임신을 하는 기간은 거의 10달이잖아요. 그럼 22주 이후에도 준비를 할 수 있긴 한 건가요? 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차 기형 검사는 11주, 12주, 그리고 2차 검사는 뭐 16주, 3차 검사는 뭐 22주 이쯤인데 그 이후에도 가입은 할 수 있어요. 다만 특약이 몇 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특약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상 있으면요. 그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보험은 가장 이르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아보험의 내용도 궁금한데요. 특약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상품 내용의 특약인데요. 특약도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선천 이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최근 10년간의 선천 이상 기형아 수는 계속 그대로였습니다. 기형아 수가 그대로인데 중요해요? 라고 하는데 네. 출생아 수가 엄청 줄었어요. 그럼 비율적으로 기형아 수는 많이 증가한 게 됩니다. 그렇죠. 선천성 이상 담보 또는 선천성 수술 담보를 보셔야 되겠고요. 옆에 표는 A사 손해보험의 입원비를 가설계한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이유로 미수가 저체중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니큐, 인큐를 말씀드렸잖아요. 니큐, 인큐, 즉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비가 또 보장됩니다. 그냥 입원비도 보장되고요. 중환자실 입원비도 보장됩니다. 둘 다 가입하면요. 세 번째로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성인 담보도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 저렴하게 준비가 되니까 이것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 또 하나가 응급실 특약입니다. 응급실 특약은 태어나고 나서 저희가 아이가 어릴 때 열이 자주 나요. 뭐 안 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죠. 어릴 때 응급실 자주 가니까 응급실 특약 넣어주면 좋고요. 근데 그거 실비 되잖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응급실에서는 혼잡을 막기 위해서 응급 환자랑 비응급 환자를 분류합니다. 고열이 나고 목가 또 아프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눈 다치고 팔 지금 잘려 있고 이런 사람들 먼저 봐줘야 되기 때문에 네. 호흡기 질환이나 그래서 응급 환자는 대부분 지금 당장 위험할 것 같다. 중상이다. 이런 분들 응급 환자. 이런 분들 실비 처리가 대부분 되고요. 비응급 환자 그냥 열나서 가면은 응급 환자로 대부분 안 쳐줍니다. 그래서 응급실 특약을 또 넣어서 비용을 막으시면 되고요. 네. 5만 원이나 뭐 20만 원 내지까지 가입이 되니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한 담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하려고 할 때 빠르게 준비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것저것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바로 준비를 하기가 또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사별로 내용이 다 조금씩은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앵커님 은행에서 적금 가입하실 때 네. 어떻게 비교하세요? 이율 높은 걸로 준비해야죠. 그렇죠? 네.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험사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음. 보험사 총 한 3, 40개 있는데 들어가셔서 네.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 자녀보험 이런 거 검색하셔서 상품 내용 검색하셔서 특약도 다 보시고 하면은 특약이 한 상품에 보통 한 200개쯤 있어요. 오, 너무 많은데요? 네. 많죠? 네. 약관도 한 1000페이지쯤 되고요. 아이고. 그걸 다 보시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보긴 해야 됩니다. 뭐 간략하게 정리한 것도 있고. 근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특약이 가입이 되냐 여부와 그리고 보험료.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죠. 내가 내야 보장받으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간입니다. 오. 그 세 가지를 보시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나에게 맞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험회사들이 있고 많은 특약들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보험료는 대부분 좀 설계사분들이 정해진 대로 저희가 좀 가입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료와 기간 이런 걸 좀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죠. 고객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냐까지는 이제 설계사들의 설명을 듣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30세 만기 그리고 100세 만기. 즉 20년 내고 아이가 30살까지 보장을 받을 거냐 20년 내고 100살까지 보장받을 거냐. 그러면 두 번째 제한은 70년을 보장을 더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30살 이전에는 대부분 암이나 이런 질병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50세, 60세, 뭐 70세 돼야 이제 그런 질병들이 많이 발병하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 보입니다. 100세 만기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근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30살까지만 보장을 해줄지 아니면 100살까지 해줄지 보험료 차이도 상당하다 보니까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여쭤봅니다. 설명을 다 드리고 이것도 있고 30세 만기도 있고 100세 만기도 있는데 어떤 게 편하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그리고 상황과 목적을 저도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면 대부분 30세 만기로 하십니다. 네. 100세 만기로 했을 때 보험료가 상당히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들 보장 빵빵하게 받고 싶거든요. 근데 보험료 낼 형편이 넉넉치는 않아요. 나도 보험료 내야 되고 아내분도 내야 되고 자동차 내야 되고 집도 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고 근데 태아보험에 또 돈을 많이 쓰기엔 아이가 가장 소중하고 하지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가장 청구가 많이 할 때 비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0대, 60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저렴하니까 30세 만기로 하면 저렴하니까 빵빵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 30세 되면 이제 보험이 끝나잖아요. 그쵸. 성인이 되면 너 보험은 너가 해라 하고 보통은 넘기신다고 해요. 근데 뭐 이제 성인이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보험은 자기가 그때부터 내던 새로 가입을 하겠죠. 만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험 보장을 같이 볼 때 아이가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활발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특약을 다르게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활발하면 상해 담보를 많이 넣을 거고 활발하지 않고 많이 앉아 있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혈관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지니까 질병 담보를 많이 넣고 그러는 편이죠. 앵커님께 예를 들어 자녀 계획이 있다고 뭐 봐볼게요. 딸이 좋으세요? 아들이 좋으세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닮은 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딸이 좋으세요? 아들이 좋으세요? 제가 여쭤봤는데 네, 저도 여쭤볼 수 있잖아요. 저는 아들이 좋아요. 아, 정말요? 같이 뛰어놀고 싶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상해 담보를 많이 넣을 거고요. 태아가 생기면 네. 딸이어도 같이 뛰어놀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해 담보를 많이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뛸 것 같다 아닐 것 같다는 보통 부모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해 담보를 넣을 건지 질병 담보를 넣을 건지 둘 다 넣고 그 다음에 더 보완할 건지 같이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철훈 전문가님께서 태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 보장을 보셔야 될 건 선천 이상에 대한 담보 체크와 그리고 니큐, 인큐 이런 입원비 체크와 그리고 종합적인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응급실 이런 갖가지 기타 특약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색은 4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30세 만기, 100세 만기 기간을 정할 거랑 그리고 유전병 있냐, 뭐 가족력 있냐 이런 거랑 그리고 활발하냐, 얌전하냐 이거랑 그리고 부모가 마지막으로 전문적으로 운동을 시킬 분들은 많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태아보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상해보험입니다. 오늘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은 조인성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의 보험 전문가 그리고 보상 전문가 조인성 설계사라고 하고요. 자, 일단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자료 한번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렇듯이 평소에 아무리 조심해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루 평균 2,800명, 저희 주변에 누군가가 다치지 않는다고 해서 아,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혹시 시청자님들은 살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놓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상해담보 특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앵커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혹시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시게 되면 네. 그건 혹시 상해일까요? 상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음식을 하다가 네. 손이 베이셨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혹시 상해일까요? 상해죠. 그것 또한 상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눈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네. 손목으로 짚었는데 네. 손목이 골절이 됐어요. 그 또한 혹시 상해일까요? 상해죠. 그 또한 상해고요. 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돌아가가지고 오. 골절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 또한 상해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상해가 맞습니다. 제가 좀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네. 이거는 말장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내에도 이렇게 많은 상해의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상해의 범위는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 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의란 우연하고도 급격한 그리고 외래적인 사고로 우리의 몸이 다쳐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일컫는 말이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표적인 상해 담보에 대해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을 만나 뵙다 보면 질병에 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상해 담보를 놓치시거나 제대로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해 담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필요한 담보인지 제가 준비한 자료와 예시들을 보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혹시 제가 언제 다칠지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요? 아니면 전문가님이요? 일단 저부터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앵커님은 앵커님이 언제 다치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모르죠. 그쵸? 네. 누가 언제 상해를 입고 다치게 될지 제가 저기를 걸어 나가다가도 다치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혹시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네. 자 그러면 혹시 앵커님이 뭐 알고 계시는데 뭐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쵸.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쵸. 네. 그럼 혹시 알고 계시면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네. 제가 나갈 때도 조심히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앵커님은 혹시 상해보험이 어떤 걸 보장해 주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뭐 일단 상해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양한 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걸 얘기해 보자면 뭐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다거나 손목으로 짚어서 손목이 부러졌다거나 골절해서 좀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절 또한 상해의 대표적인 주자이며 제가 오늘 준비한 상해 담보 특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준비해 주셨던 나연 전문가님도 불과 몇 주 전까지 발목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깁스를 하셨습니다. 네. 저랑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담보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해 수술비 담보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골절 진단비, 세 번째로는 창상봉합술, 네 번째 상해 입원 일당,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많이 놓치시는 특정 외상성, 특정은 제외하겠습니다.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담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비, 골절 수술, 그리고 변현 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 등 그리고 근봉합술까지 이것들은 상해 수술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로는 스키를 타시다가 어깨를 다치신 고객님이 견봉 쇄골 인대 손상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상해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이 또한 상해 수술비가 지급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빗길에 넘어지셔서 인중이 찢어지신 고객님이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진행하시고 상해 수술비를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단에서 넘어지시며 우측 발목 골절 및 삼각인대 파열 그리고 상해 수술을 진행하셨고요. 상해 수술비 이 또한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뼈 슬개골 골절이 되셨고 골절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해 수술비는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놀이터에서 부딪혔는데 얼굴 쪽에 피부가 찢어졌습니다. 이 또한 안면부 심부열상을 진단받으시고 근봉합술을 진행하셨으며 상해 수술비는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열상이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처럼 주변에서 흔히 좀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모르는 곳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위처럼 사례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앵커님, 혹시 보험회사 상해담보특약 중에 골절을 보상해주는 담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위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골절 당하셨을 때 나오는 골절 진단비, 그리고 골절로 인한 수술까지 하게 되시면 골절 수술비, 그리고 골절 수술비를 포함한 모든 상해를 포함하고 있는 상해 수술비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상해 수술비는 골절 수술비보다 넓은 범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골절 수술을 하셨을 때도 상해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오. 그리고 앵커님한테 제가 바로 조금 빠른가요? 괜찮죠? 네. 바로 질문을 하나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갈비뼈에 네. 실금이 가거나 음. 치아가 깨졌을 때, 저희가 아는 치아 있죠? 치아. 이빨, 그죠? 네. 치아가 깨졌을 때 이것을 골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골절은 제가 알기로는 부러져가지고 뭐 두동강이 난다거나 그래야 골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금이면 골절 전의 단계여서 골절은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골절, 그리고 보험회사에 아예 그런 특약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실금 됐다고 무슨 보험금이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상해담보인 골절진단비 안에는 실금과 치아 파절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네. 치아 파절 제외인 담보도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 옆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써 있게 되면 네. 치아가 깨졌을 때 보상받지 못하는 걸 꼭 주의하셔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앵커님, 혹시 네. 골절 진단비 50만 원, 네. 이거는 제가 고객님이 가입하신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어떤 고객님이 50만 원 골절 진단비 가입하시고 골절 수술비 50만 원, 상해 수술비 200만 원, 상해 입원 일당 4만 원 이렇게 네. 각 담보를 가입하고 계시고요. 발목 골절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5일 동안 입원까지 하셨네요. 네. 혹시 이 고객님은 상해보험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가 지급되는지 혹시 계산 한번 해보셨을까요, 방금? 네,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골절 진단비 50만 원에 또 수술비 50만 원, 또 상해 수술비 200만 원에다가 상해 입원 일당은 4만 원인데 5일을 했으니까 또 20만 원이잖아요. 다 더해보면 한 320만 원 정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고객님은 발목 골절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보험에 잘 가입하셨기 때문에 320만 원이라는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를 만난 고객님들은 상해담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저를 찾는 전화가 많이 오고는 합니다. 골절 수술이 아닌 애매한 실금, 그리고 치아가 깨졌을 때는 고객님들이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앵커님처럼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다면 아마 내가 다쳤을 때 설계사한테 전화를 하지 않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몇 대표적인 상해 특약들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 방송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제가 앵커님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비교적 간단한 상해 수술을 했을 때 32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고 있어야 이 정도의 금액을 또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좀 부족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직 놀라시기에는 이르시고요. 상해담보 특약 중 하나인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로 넘어가서 창상봉합술이라는 담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앵커님 창상봉합술이라는 이름만 들어서 어떤 담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창상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는데 봉합은 어쨌든 꿰매는 거잖아요. 좀 다쳐서 꿰매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 앵커 전문가님답게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힌트를 안 드렸어도 바로 이렇게 맞추셔서 너무 놀랍습니다. 봉합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상봉합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봉합술이 있습니다. 더 많은 그리고 부위에 따른 봉합술이 있겠지만 일단 대표 주자인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창상봉합술이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봉합술이며 상처난 곳을 꿰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연절제술은 오염 조직 그리고 실활 조직들을 잘라내고 상처 부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봉합술이라고 해서 근육층까지 침범하여 그것을 도려내며 생체 일부를 절제하는 행위가 동반되는 수술이 근봉합술이라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혹시 상해수술비와 창상봉합술 중에 범위가 뭐가 더 넓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상봉합술은 어쨌든 그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상해는 더 큰 내용이니까 당연히 상해 수술비가 더 넓은 범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또 이 또한 너무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바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상봉합술이란 상해수술이라는 큰 범주 안에 해당이 됩니다. 창상봉합술을 하게 되면 상해수술비도 지급이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상봉합술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문제는 단순 찢어짐으로 인한 봉합수술은 상황에 따라서 꿰매기만 한다면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절단, 절제 행위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수술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상해수술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창상봉합술 앞에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상해수술비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변연절제술은 찢어진 상처 안에 죽은 조직 등이 있어서 봉합 시에 염증이 생기는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이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체의 죽은 조직을 제거, 절단, 절제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해 수술에 대한 약관상 정의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상해수술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변연절제술이 없다면 앞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상해수술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봉합술 또한 상해수술비에서 해당하고요. 근봉합술 또한 상해수술비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들로 창상봉합술 담보가 출시되었으며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에 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상해 수술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칼에 좀 베인 상처도 당연히 보상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전문가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모르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놓치고 계셨고 조인성 설계사 또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지금도 아마 모르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열심히 약관을 보고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 담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상해 후유장애 담보, 그리고 상해 흉터 보건 수술비, 그리고 자동차 부상 위로금 등등 많은 상해 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에 상해 담보 특약도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담보는 상해 입원일당 담보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옆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체 입원 환자 중 손상 환자는 16.5%, 연간 1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입원을 하였으며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3,267명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상해 입원의 원인으로 다음 자료 한번 넘어가 주시죠. 네, 원인으로는 추락, 낙상 사고가 40%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많았고요. 운수 사고 그리고 부딪힘 사고 순으로 28.5%, 9.9% 이렇게 세 가지의 순서로 한번 말씀해드렸고 전체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8일이었지만 평균 입원 일수는 8일이었지만 손상으로 입원한 경우 평균 입원 일수는 13일이나 되었습니다. 손상 환자 중에서도 불, 화염, 열, 화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6일이라는 긴 장기 입원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추락, 낙상 또한 14일 입원, 운수 사고도 11일로 보통 입원 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해 입원 일당의 가입 금액이 범주가 되고 있고요. 청구 사례가 굉장히 많은 담보이기 때문에 꼭 설명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상해로 인한 입원 일당은 꼭 점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거나 상해 입원 일당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셨다면 꼭 점검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넘어가서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담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담보는 정말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뇌출혈이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뇌출혈이란 뇌혈관에 출혈이 되어 일어나는 혈관 장애를 의미하고요. 자발성 그리고 외상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발성은 고혈압, 뇌동맥류, 그리고 뇌동정맥, 기형 등을 원인으로 50대, 60대에서 그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상성은 낙상, 그리고 넘어짐 사고, 교통사고 등 직간접적으로 머리가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자발성과 외상성으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험의 보상 기준도 다르답니다. 약관에서는 자발성과 외상성 뇌출혈을 각각의 담보로 구분해서 보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관상 코드 분류표를 참고해서 해당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보별 포함하는 코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 대한 차이가 생기고요. 자료에 보시듯이 질병으로 인한 출혈은 I 코드를 받게 되고요. 상해로 인한 사고는 그 코드는 S 코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은 뇌혈관 질환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자발성 뇌출혈에 대한 대비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한번 고객님한테 여쭤본다고 하면 어머님 뇌출혈 담보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 질환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그러면 넘어지셔서 나오는 뇌출혈 담보도 그 자발성 뇌출혈에서 진단비가 지급이 될까요? 하면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고객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담보이고요. 이렇게 약관상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들은 나 뇌출혈 가입되어 있으니까 넘어져서도 뇌출혈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코드는 I, 상해로 인한 코드는 S 코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시로 수술 후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뇌출혈로 진단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상해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자발성 뇌출혈 담보에서는 절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는 꼭 상해 담보에서 필수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뇌출혈 쪽은 외상성 그리고 자발성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짧게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 담보 점검 시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상해 급수에 따라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해 급수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해 급수란 직업으로 보험료 같은 거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수를 보험회사에서 나눈 것이고요. 대표적인 직업 예시로는 1급은 공무원, 사무직, 즉 위험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적은 직업들이 되겠고요. 네, 2급, 3급 또는 점점 위험한 직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해보험 담보 특약들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